일라디오 계정으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 1부에 이어서 2부도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 6시 KBS 일라디오 6시 뉴스 첫 뉴스의 아이템이 무엇인지 맞춰라. 네, 오창석 평론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 관련해서 이게 첫 뉴스로 나올 것이다. 김수민 평론가는 청문회 일정 8월 말까지 해달라. 이런 또 청와대의 요청이었죠. 예. 네. 자, 그런데 첫 뉴스는 바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의혹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시원합니다. 네. 치시는데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은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안 들어갔습니다. 네, 예. 조금 더 한 1.3배 정도 더 세게 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둘 다 패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 예. 앞으로 내일부터는 돈을 걸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신중하게, 통역방송에서. 신중하게 네. 최선을 다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둘 다 틀렸기 때문에, 네. 둘 다 틀렸기 때문에 맛집 분한테 청취자 퀴즈 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 김수민 평론가 내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는 퀴즈를 그렇습니다. 내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미세뉴스 보세 1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황교안 대표는 24일 이곳에서 장외투쟁을 시작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네네. 이곳 지난주에 오창석 평론가가 직접 출동해서 습한 현실을 느끼고 온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이곳.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예,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예, 땡땡문. 자, 이 땡땡문은 무엇일까? 정답. 여러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 보세도 2부가 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네, 가습기 살균제 사태. 네, 오늘 1회 공판 준비 기일이 법정에서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첫 재판에서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 SK케미컬 임직원들이 다들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제 첫 재판이 이루어졌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이 임원들은 사실은 거의 뭐 출석을 하지 않은 채로 이제 관계자들이 나와서 변호를 했는데 실무자들이. 네, 예. 애경산업 관계자 쪽에서 한 얘기는 SK케미컬과 공동으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서 판매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지만 우리는 제조자가 아니라 판매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마트 측에서는 완제품을 받아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판매자로서 부과된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SK케미칼 측의 홍지호 전 대표 측 입장은 이 CMIT 그리고 MIT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갔을 때 이제 폐 질환과 명확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SK케미칼 인수 전에 이 가습기 메이트는 유공에서 6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판매됐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이로써 관계자들이 다들 자신들이 어떤 유해성 입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한 셈이 되었죠. 네, 그래요. 우리는 팔았을 뿐 만든 게 아니다. 네. 근데 또 매장 가면은 그러잖아요. 네. 이건 뭐 너무 좋다. 네. 효과 있다. 이러면서 그 고객들 유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고객하잖아요. 네. 매장에서는 또 우리는 받았을 뿐 죄가 없다. 네. 이렇게 나온 것이고 예. 만든 쪽에서는 우리 전에도 다 만들어 왔고 우리도 뭐 안전하게 만들었다.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었다. 이렇게 또 강변하고 있는 거죠. 피해자의 잘못이다. 결국에는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걸 사고 네. 쓴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잘못한 거다. 네. 그렇게밖에 비춰질 수가 없네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도 재판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그 피고인석에 선 판사들의 이야기인데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열 부장판사 그리고 조희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들은 이제 영장 정보를 사전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당시에 수석 부장판사로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신광열 부장판사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짧게 남기고 나머지는
변호인에게 변론 내용을 맡기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예. 다른 부장판사 역시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단순 비밀, 그러니까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내용은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래요. 판사님이 피고석에 앉으시고 참 이런 일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예. 네, 쉽지 않죠.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 연루된 판사들이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농단에 다 연루되어 있는 판사들이기 때문에 네. 이 재판이 조금 더 주목을 많이 받게 됩니다. 방금 전 김수민 평론가가 소개해준 가습기 관련된 내용에서도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는 이 가습기를 제조 판매한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근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네요. 네. 예, 이분이 37기입니다. 37기고 그 피고석에선 신광열 19기, 조의연 24기, 성창호 25기. 야, 그냥 그 후배 판사 앞에서 피고석에 앉은 거예요. 네. 예, 후배인 유영근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역시 주목이 됩니다. 예. 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라는 네. 좀 긴 이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줄여서 뭐 특조위라고 이 코너에서는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난 4개월 정도 동안의 진상조사를 진행했는데 네. 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의 대책 권고안까지 내놨는데요. 일단은 김용균 씨 당시의 행적을 보면은 원래 있던 지시사항 매뉴얼을 사고 당시에 다 지켰다. 아, 다 지켰다. 라고 예. 특조위에서 그렇게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하청 구조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사망의 근본적 원인이다라는 네. 걸 지적을 했는데요. 일단 이들이 권고한 사항들, 그러니까 고 김용균 씨 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 없도록 하는 그 권고 사항들을 조금 살펴보면 예. 일단 발전사의 경상 정비라든지 이런 운전 업무의 민영화, 외주화를 철회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고요. 네. 또 중장기적으로는 전력 산업의 수직 통합을 적극 검토하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또 노동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서 원하청이 공동으로 교섭을 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 네. 그리고 노동자 안전권 보장을 위해서 구체적 권리를 현실화하고 또 노동자들이 노동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라는 방안. 그리고 법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 등을 네. 권고했습니다. 근무 규칙은 이제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네. 그건 사측이 안 지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측은 규칙을 안 지켰고 김용균 씨는 규칙을 지켰다. 근데 희생당한 사람은 김용균 씨다. 네. 그런데도 또 사측은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네. 매뉴얼에 없었던 사항이 있었다면서 마치 김용균 씨 개인이 근무 수칙을 위반한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돌아가신 분을 또 두 번 죽이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검토 결과에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다. 예. 작업 지침에 다 따랐다라고 예.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밤에 홍콩 이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염려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네, 그 홍콩 시위에 대해서 전 세계 각국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다만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계 연예인들은 중국 편을 들고 있어서 아, 그래요? 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SNS를 통해서 샵 보이콧 뮬란이라는 검색어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네. 이유는 이제 디즈니 영화 뮬란의 주인공으로 선택된 배우 유이페이, 우리나라는 유혁비라고 더 알려져 있죠. 네. 홍콩은 부끄러운 줄 알라라는 SNS를 글을 올리자마자 세계 네티즌이 이 영화를 보지 않겠다라고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아, 그 홍콩은 부끄러운 줄 알라. 그 홍콩은 홍콩 시민들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편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배우가 유이페이가 네, 중국 편에 섰다.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룡, 청룡으로 우리에게 또 알려진 이 성룡, 네. 성룡도 중국 편에 선 것 같은. 네, 공개적인 중국 지지를 밝히긴 했는데요. 네. 홍콩은 내 고향이고 중국은 내 조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 편에 선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건데 홍콩인들이 우리나라 한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나 봐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 응원의 글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이 온라인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걸 한국어로 쓰여졌다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민주주의와 자유를 사랑하고 정의를 믿는 홍콩인들이란 명의로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네. 홍콩인으로서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됐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사건은 중국인한테 분노를 샀다라고 하면서 네. 응원과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 김희성 씨에게도 이 글쓴이가 이제 감사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홍콩 시위대에서 지지한다라고 하자 김희성 씨의 SNS 댓글창에 네. 약간 번역기를 돌린 듯한 한국어로 네. 중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일은 우리나라 일, 너네 나라 일, 너네 나라 일,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번역기에 흔적이 많이 남네요. 계정은 이제 중국 계정이 확실한데 예, 예. 국어는 아마 번역기를 돌린 것이 아닌가 해서 김희성 씨가 곧바로 다음 사진을 태난먼 민주화 운동 사진 올렸다고 합니다. 천안문. 네. 그 사진을 올리자마자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네. 다 사례가 들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울먹이고 있는 겁니까? 감격에 예, 차서. 네, 그래요. 아니 네. 저기 그 김희성 씨한테 달린 악플에 대한 그 소개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겪었던 악플이 생각나신 게 아닌가. 여러분 악플 많이 받아보면 예. 동병상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요. 김희성 씨 그 페이스북 글에다가 좋아요 눌렀다는 소문이 있던데. 예. 태난먼 민주화 운동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네, 지난 16일에 대구 이월드에서 발생한 사고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했었죠. 오후 6시 50분쯤에 대구의 이월드에서 놀이기구에 끼어서 이제 아르바이트생인 A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랫부분이 절단이 됐는데 아이고 세상에.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게 접합이 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절단된 다리 부위 뼈라든지 근육이 심하게 손상이 되면서 접합에는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장애를 얻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장기간 또 치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병원 측은 절단 부위 상처가 아물 때까지 약물 치료를 한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재활 치료를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A모 씨는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올해 초에 이 놀이공원에 들어와서 5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왔었고요. 네. 이 주변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또 피력을 하고 있는데 병원 관계자도 성실한 젊은이가 사고를 당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이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지만 환자가 다시 꿋꿋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영균 씨 건도 그렇고 말이죠. 네. 청춘의 안전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민혜 한수. 네. 이양수, 엄용수, 여상규, 정가균 의원님. 빰빰빰 빠라바라바라바밤. 광화문 과시기 전에 경찰서부터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노래 부분 다시 한번. 띵띵띵 띠레띠레띠레띠린 두둑두둑둑 빰빰빰빰. 서기한수. 네, 연일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사 검증의 핵심은 정책 검증이다라고 남겨두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 보세 2부까지 넘어왔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가 준비하고 있어요.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검토 중이고 결정되면 밝히는 시기와 방식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찬회동을 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을 돈벌이에 악용했다, 국론 통합에 역행하는 코드 인사라며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이달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김대중 대통령님은 정치적인 스승이셨습니다. 80년 군사 반란군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도 침착하게 최후진실하는 모습이 생생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 1980년 5월 5.17 비상계엄 당시 야당 지도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끌려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나라당을 탈당해 대통합민주신당에 입당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격려를 받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반대 세력의 요구에 따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진정한 협치의 달인이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1996년 총선을 앞두고 영입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김대중 대통령님은 외교는 우리에게 명줄과 같다. 정치는 실패해도 바로잡을 수 있지만 외교는 실패하면 되돌이킬 수 없다.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인연은 없지만 고인과 정치 철학을 공유하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 대통령님께서 일찍이 제안해 주셨던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개혁 온몸 던져 완수하겠습니다. 여야 5당 대표 중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어떻게 추모했을까? 김대중 대통령님은 화해와 용서, 화합과 통합의 정치로 정치 보복은 없었습니다. 정치 보복은 없었습니다. 정치 보복은 없었다던 황교안 대표. 그런데 2011년 5월 11일 부산 강서구 호산나 교회에서 했던 신앙 간증 때에는 김대중 정부 하에서 정치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서경원이라고 하는 이런 국회의원이 북한에서 가져온 돈을 받았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수사를 받고 그다음에 재판에 회부됐던 일이 있었어요. 검찰과 야당 사이에 적대 관계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저는 그 수사팀은 아니었지만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였었어요.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었던 검사들 전부 좌천되는 거예요. 본래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은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인사에서 다 잘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본인이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실제 인사 발령이 난 것들을 보니까 그 당시 공안부에 있었던 검사들은 물론이고 소위 공안통으로 이름 나 있는 이런 검사들은 전부 좌천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안검사들 아주 굉장히 고통을 받고 두 번째 인사에서도 그런 고통을 주고 세 번째 인사에서 또 고통 주니까 많은 검사들이 사표내고 나가고 막 이랬는데 당시 황교안 검사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발령나고 제가 하나님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던 환란으로부터의 도피성을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법연수원 교수라고 하는 한직은 내가 원하지 않던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피성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황교안 검사 고등검사장으로 발탁. 제가 고검장 된 뒤에 조선일보에 검찰 인사 분석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전 정권 미운털 복귀. 전 정권의 미운털, 그게 누구였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 저라는 게 딱 나와 있어요. 황교안 대표님, 김대중 대통령 때 정치 보복은 없었습니다. 이 말과 김대중 씨는 공안검사들 아주 굉장히 고통을 주고 이 말 어떤 말이 맞는 말이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무엇보다도 귀한 게 있는 걸 알게 될 거야. 사람 우린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 거야. 그대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맡은 일들을 우리가 맡은 책임을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사랑해요. 어둠 밤 하늘은 밤구름 맞춤이 되면 다시 함께 빛나지 새롭게. 그대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슬픔보단 기쁨이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인생이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중요해.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얄미우게 자기가 맡은 일들을 우리가 맡은 책임을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사랑해요. 어둠 밤 한날은 밤구름 아침이 되면 다시 함께 빛나지 새롭게.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사랑해요. 어둠 밤 한날은 밤구름 아침이 되면 다시 함께 빛나지 새롭게. 자기가 맡은 일들을 우리가 맡은 책임을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사랑해요. 어둠 밤 하늘은 밤구름 아침이 되면 다시 함께 빛나지 새롭게. 네, 이문세의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듣고 왔습니다. 6시 28분 지나고 있네요.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광화문이었습니다. 광화문. 문자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8311번 쓰시는 분 광해군. 자, 그리고 7473번 쓰시는 분 정답 땡땡문. 제가 땡땡문이라고 힌트를 드렸는데 힌트 그대로 보내셨네요. 자, 그리고 김준수님 그라문 안 돼. 예, 장외 투쟁.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 같은데요. 자, 8939번 쓰시는 분 정답은 만덕산입니다. 네, 만덕산 아니고요. 5533번 쓰시는 분 셀러문. 자, 6404 야관문. 8680 세모문. 자, 8748 이건 확실하다. 정답 반기문. 자, 그리고 4177번 쓰시는 분 광화문은 우리 모두의 광장 아닌가요? 모두 모여 긍정의 에너지 충전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광화문 맞히셨네요. 자, 그리고 6542번 쓰시는 분 광화문 서울에서 5시부터 청취하다가 오늘은 경북 의성군에 출장 와서 6시부터 김용민 라이브 목소리를 듣게 되니 눈물 나도록 반갑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경북 의성군에서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들으실 수 있는 곳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 안동, 포항 등 대구 경북권 그리고 청주 그리고 전주 제주 지역에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4177 6542번 쓰시는 분 두 분 맞히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1926번 쓰시는 분 그동안 중고등학교 남매 방학이라 집중적으로 듣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제 개학해서 제대로 들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녀의 개학은 곧 나의 방학이지요. 네, 저녁 준비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김수민, 오창석 두 사람을 2부에서도 또 볼 수 있으니 기분이 업됩니다. 그 양반들이 뭐라고 기분이 업될 것까지. 네. 농담입니다. 자, 세 분을 국회로 보냅시다. 아이고, 큰일 날 말씀하십니다. 예. 자, 저희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야죠. 대구는 잔뜩 흐립니다. 정치는 1도 모르지만 들으며 알아가고 똑똑해지는 대구 아줌마입니다. 네, 1926번 쓰시는 분 감사합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은데요. 사고도 잇따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7원분기점 진출로 갓길에서 화물차 단독사고 처리하고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대저분기점에서 덕천까지 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방향 양촌 하이패스 부근 1차로에서도 역시 사고가 나 2차 사고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죽전휴게소 사이 5차로에서 오후 내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흥동탄 나들목에서 신갈분기점까지 11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또 다시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도 차가 많고요. 반대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립니다. 이후로 영남권 들어서는 부산요금소 일대로만 짧게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인데요. 신내나들목에서 묵동나들목 사이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 구리나들목부터 하월고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용호 쌍방 모셨어요.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네, 그래요. 또 오늘 청와대에서 있었던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가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가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모색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가운데 11월 김정은 위원장 방한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할 거냐. 네. 이 제안을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인도네시아의 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했습니다. 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자. 그래서 그걸 이제 당시 이제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의견이다 네. 이렇게 받았는데 근데 지금 남북 관계가 연일 뭐 북한이 미사일 도발과 또 말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쉽지는 않아 보이고 또 북미 간의 지난번에 판문점 깜짝 회동 이후에 아직까지 실무 협상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조만간 예. 3차 실무 협상이 열릴 거라고 하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전개 상황을 봐야 알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답방 얘기가 나왔을 때 국내 여론은 환영하는 분위기가 훨씬 컸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 아세안 정상회의의 초청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내 여론이 그다지 썩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북한이 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 말이죠. 예. 자, 박시영 대표.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이고요. 비슷하면 넘어가죠. 네,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재가 상당히 많았죠. 뭐 지난주에도 미사일 계속 쏘아댔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급등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 불안감이 좀 커졌고요. 또 이제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통령 지지도의 악재 요소였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일본의 그 구구 세력들이 혐한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불매운동 그리고 이제 반일 감정들이 계속 고치가 되고 있는 것이 유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이 대통령의 경축사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일 문제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험한 말들을 늘어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이제 반사이 그리고 이제 광복절 메시지가 꽤 호평이 있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도 합리적 보수 인물인데 적절했다. 그러니까 일본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경제 강국을 통해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메시지 괜찮았다. 이렇게 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 국민들 여론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악재 호재가 맞물려서
있었는데 소폭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서 1.0% 네. 하락해서 49.4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네. 부정평가는 46.3%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0.6, 0.5%포인트 증가했고요. 상승했고 한국당이 29.4%로 한국당도 역시 0.7%포인트 증가했는데 정의당은 6.9%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중도층 수도권 50대 여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예. 여전히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다. 이게 예. 이제 특징져 있고 지역별로 봤더니 이번에 재밌는 게 이제 민주당이 어디서 올랐는지 살펴보니까 TK에서 올랐어요. TK에서 7%포인트가 올랐는데 TK에서 그러면 왜 갑자기 올랐느냐. 그걸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두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 한 가지는 이 TK 대구 경북이라는 게 국채 보상 운동의 발원지입니다. 굉장히 그 항일 문제, 일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경각심도 있고 반일 정서들이 굉장히 강한데 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이런 어떤 기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TK 쪽에 민주당이 배수진을 치겠다 총선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차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분 고향이 구미입니다. 구미.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TK에서 조금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추정을 해봅니다. 통상 그 TK에서 자유한국당에게 악재가 발생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중도 혹은 뭐 무응답 이렇게 빠지는데 민주당으로 간다. 뭐 그 이채로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도도 그렇고 이번에 대구 경북 쪽에서 정당 지지도 좀 오른 것으로 일제히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장님,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예전 같으면은 TK에서 한국당의 지지율이 빠져도 그게 무당층으로 이렇게 빠지거나 했지 민주당으로 잘 안 갔는데 이게 이제 촛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네, 네.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이 탄핵과 촛불의 충격이 굉장히 컸고 어떻게 보면 TK 민심이나 정치 지형이 많이 변한 거죠. 네네. 또 김부겸 그 전 장관처럼 이렇게 TK에서 당선된 민주당 지역구 의원도 배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TK 여론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고 내년 총선의 열세 지역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TK 지역에 상당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뭐 이렇게 보여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내년 총선에 TK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전통적으로 그 지지했던 자유한국당이 미워도 다시 한번 찍을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변화를 선택할지 PK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지난 총선에부터 그런 조짐이 보였는데 TK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의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었는데 내년 총선에 그 민심의 변화가 나타날지 굉장히 흥미로운 관측 대목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용민 님이 저하고 동명이인 제가 보낸 거 아닙니다. 김용민 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정말 무늬만 보수 말고 실제적 보수가 다음 정부에 집권해야 한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예. 김용민 씨가 실제적 보수인데 제가 보기에. 아, 예, 그래요? 네. 아니, 청취자 김용민 씨요? 아니, 우리 김용민 씨. 아니, 제가 무슨 보수입니까? 저는 진보도 아니고 저는 자로된 듯한 중립입니다. 예, 자중이에요, 자중. 예. IBC님, 그래도 한국에 와라. 정은아, 여기 누나 형들이 잘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자, 장외투쟁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천명했는데 장외투쟁의 이유가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다르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장외투쟁 하면서도 국민들한테 굉장히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이 또 바뀌었잖아요. 지금 일본과의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국론 분열을 내놓고 이렇게 버리는 것 자체에 국민들의 시선이 좋을 리가 없죠. 중도층들이 식군동할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당을 위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입지 강화를 위한 건지. 왜냐하면 요즘에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장외투쟁보다 사실 명분은 더 없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국회에서
여당과 야3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니까 네. 거기에 이제 좌파 독재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장애로 나와서 적어도 집토끼와 지지층을 결집할 명분은 있었단 말이죠. 네,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명분조차도 없는데 저렇게 장애투쟁 나가는 것은 좀 전에 박시영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지지율도 떨어지고 네, 네, 네. 당내에 이러저러한 불협화음도 나오는데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강경한 투쟁으로 나가는 측면도 있고 다른 나라는 이제 성동격세 측면이 있어요. 네. 지금 친일 프레임에 자유한국당이 걸려서 네. 사실은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거를 좀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장애투쟁을 통해서 좀 이 우리 국민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좀 보면요, 약간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지난번 장애투쟁으로 자유한국당이 덕본 게 있습니까? 그때 이제 초반에는 보수층이 결집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투쟁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이 염증을 드러냈죠. 왜냐하면 이 정도 하고 패스트트랙 때문에 이제 반발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한 1, 2주 하고 들어갔으면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 끌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진짜 일본 아베한테 이게 도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지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한 당내에서는 비대위 꾸려야 한다. 조기 퇴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 대표가 조금 한 번 더 그 생각을 해봐야 할 시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을 뭐 살펴봤는데 이번 집계는 8월 12일 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8.15 광복절을 대비한 나흘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4.1%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 면접 그리고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 그리고 무선 전화와 유선 전화를 병행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내일 당의 진로와 내년 총선 전략을 담은 이른바 손학규 선언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내일 또 무슨 큰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말이죠. 예. 그 바른미래당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성적 판단이 좀 실종됐어요. 바른미래당이. 그렇습니다. 예. 그 안에서 네. 개파 간의 갈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감정적 대응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굉장히 뭐 좋은 얘기 한들 그게 과연 유승민 의원 계열에 있는 분들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겠느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학규 대표가 사실은 뭐 보기에 따라서는 힘이 없는 분인데 지금 바른정당 출신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아무리 손학규 대표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요. 도리어 당을 안정화시키고 있다. 이런 또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보기에 따라서는. 네. 근데 어차피 이제 그 손학규 대표라는 분이 고집이 강한 분입니다. 네. 한번 자기 결심하면 잘 물러서지 않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바른정당 출신 정치인들이 너무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예를 들면 손학규만의 책임이냐 지금의 바른미래당의 어려움이 그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쌍방 책임이거든요. 사실은. 당을 계속 흔들고 함께 모아서 뭔가 헤쳐나가려는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이 정동영 대표도 마찬가지죠. 뭐 그 양반 때문에 당의 위기가 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호 간의 당내 갈등 속에서 신뢰가 깨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결국 방법은 합의 이혼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주 중에 아마 예상이 되는데 윤리 개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에서 지금 이제 하태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 회부가 돼 있거든요. 만약 윤리를 개최해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최고위원직을 잃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이제 최고조로 오를 텐데 아마 추석 전에는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다. 그게 뭐 결론 마침표를 찍을지 안 찍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대로 그냥 추석을 맞이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손 대표가 만약에 하태경 최고위원을 최고위원직에서 밀어낸다. 이럴 경우에 바른정당 의원들이 뭐 단체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뭐 단체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즉시 탈당이나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현재로서는 별로 높지 않고 어쨌든 그동안에 쭉 일관되게 그분들이 주장했던 손 대표 사퇴해라. 이 주장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다고 뭐 손 대표가 사퇴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 손학규 선언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손 대표한테는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네. 나홀로 선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지금 민주평화당에서 이 뭐 탈당하신 분들 이분들이 얘기하는 제3지대에 호응하는 정도의 그런 이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심에 당신이 서겠다 네. 이런 얘기일 텐데 이게 이제 당내 공감대도 많이 떨어질 거고 또 당 밖에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게 공감을 얻는 그런 선언이 될지 좀 그러기 쉽지 않아 보인다. 혹시 민주평화당에서 이탈한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에 들어간다든지 해가지고 갑자기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는 뭐 그런 시나리오 웃음이 나오시네요. 바로 네. 아니 그 비웃으시는 거예요? 상상력이 풍부하시네요. 네, 상상력이 풍부해져야죠. 아니 네.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분들이 과거 국민의당을 과거 바른정당을 네. 탈당할 때 네. 그 일종의 이제 이 당의 징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네, 바른미래당을 탈당할 때 탈당함으로써 일종의 징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나중에 바른미래당이 됐으니까 예. 이분들이 바른미래당에 반발해서 탈당을 그러니까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징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입당하려면 개별적인 입당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건 오신환 원내대표 바른정당 아니, 출신들 얘기고. 그러나 어쨌든 최고위원회에서 입당을 심사하도록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최고위원회 구성상 어렵죠. 그런데 이제 내일 만약에 하태경 의원을 최고위원 자리에서 밀어내고 손학규 대표 사람을 갖다 심는다. 그러면 뭐 프리패스 아닙니까? 뭐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뭐 최고위 구성 자체가 손학규 쪽에 대표 쪽이 5명이 돼서 어쨌든 다수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위원 자체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차피 너희들은 탈당 못 하잖아. 바른정당 출신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압박의 수위를 최대한 높이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탈당파들이 바른미래당에 몸을 담는다면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새로운 정치의 모습일까요?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근데 그분들이 민주평화당 나오면서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나온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너무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습니까? 자로된 중립이 아닙니까 그럼? 지금 네,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물을 많이 흐린 것 같습니다. 진행자가. 예. 그래요. 제가 얘기해놓고 굉장히 좀 민망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응을 안 해주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3116번 쓰시는 분. 상상을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내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바른미래당에 입당한다고 손학규 대표가 발표한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안 한 거죠. 한국의 김정은 위원장을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김정은이라 그랬어요. 김정은이라고 하잖아요. 문자를 보니까. 저기 배우 김정은 씨. 많은 김정은이 있죠. 대한민국에. 알겠습니다. 김용민도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용민이? 동명이. 김용민이 KBS 당 입당했는데 왜 탈당을 해가지고 그 당에 갑니까? K74466661번 쓰시는 분. 손학규 선언 혹시 대권 도전? 네. 근데 손학규 선언이라는 네이밍이 있는 만큼 파격적인 내용이 담길 것 같아서 내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5 광복절을 맞아서 방송 3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각사별로 한번 좀 여론조사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KBS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1위는 누가 차지했습니까? 이낙연 총리가 20.7%로 1위에 올랐고요. 황교안 대표가 10.4. 더블 스코어입니다. 더블 스코어네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그래요. 점점 좀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뭐 리얼미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50.1%로 조사됐고요. 3개월 전보다는 1.2%포인트 상승한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20대 국회에 대해서 평가가 매우 박한데 그 20대 국회 이런 부정적인 평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가 이거 물어본 것도 있죠. 의미 있는 조사죠. 한국당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분들이 48.9% 거의 절반 가깝게 나왔고요. 민주당 27.9% 조사됐습니다. 50대 한 30. 이 정도면은 각
정당 지지율하고도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총선에서 만약에 양당 심판론, 국회 심판론이 나온다면 네. 한국당한테 굉장히 불리한 징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구 현역 의원 뽑을 것이다는 45.4, 안 뽑을 것이다는 39.5. 근데 이게 어떻게 뭐 진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질문인가요? 약간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대구 경북에서도 이 현역 교체 지수가 높았고요. 반면에 또 서울에서도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경북은 자유한국당 텃밭인데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서울은 또 민주당이 네. 상당히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두 당 모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공천이 중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인물을 과감히 좀 발탁해야 한다. 이런 네.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제 10.4로 나왔는데요. 물론 조사마다 약간씩 편차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긴 한데 저는 황교안 대표 리더십의 임계점이 그 대선 주자 지지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느냐, 10% 이상을 유지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요. 이 10%가 기로에 놓이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1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동안에 어쨌든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 죽이고 있던 자유한국당 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이게 막 불거지고 표출되면서 한국당 내부가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그만큼 리더십이 약화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대표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예. 상황에 나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황교안 대표가 정치 신인으로 여러 가지 잦은 실책과 또 리더십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내에 별다른 잡음이 없었던 건 대선 지지율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대선 지지율에서 지금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10%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과연 황교안 그 대표로 되겠느냐라는 네. 의구심들이 당내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굉장히 당이 자중질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조사가요. 3개월 전에 똑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KBS에서. 지난 5월 달에 조사했는데 그때는 황교안 대표가 17.6%, 이낙연 총리가 14.7%로 그 당시는 한 3%포인트 정도를 황교안 대표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위. 예. 20대 10으로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너무 빨리 빠지는 겁니다. 지지율이. 이건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에 대한 실망 여론 때문에 발생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자, 두 조사에 대해서 또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식회사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면접원에 의한 조사를 했습니다.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이었고요. 응답률은 16.9%였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95% 신뢰 수준, 최대 허용 표지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아까 5월 여론조사를 언급하셨어요. 우리 박시영 대표님께서. 이것도 역시 알려드려야 됩니다.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2019년 5월 7일에서 8일까지 이틀 동안 유무선 RDD 방식을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 주무시지 마세요. 박시영 대표님. 예. 아니 박원석 의원님. 네. 예, 좀 방송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예, 집중하고 이거 너무 개요가 재미없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됩니다 이거. 예. 자, 조사 기간 말씀드렸고 유무선 RDD 방식을 이용한 조사였습니다. 응답률은 18.5%였고요. 가중치도 부여했습니다. 성연령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를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 2479번 쓰시는 분 내일 손학규 선언을 묻을 빅뉴스가 나올 때 제가 앞서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저기가 옵니다. 누구예요? 저 미국에서. 비건. 네, 비건이 내일 방한하는데 네. 내일하고 모레 글패 3일간 있거든요. 네. 내일 혹시 판문점 회동이 열리는 거 아닌가? 실무회담이. 왜 그러십니까? 네, 그래요. 어떤 분은 만덕산 선언이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여론조사 개요하다가 시간 다 간 것 같습니다. MBC에서도 조사했죠. 이번에 SBS도 조사했는데 MBC 조사 보면 아까 이제 대선 후보 지지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자 대결 한번 붙여봤어요. 황교안, 이낙연. 그랬더니 좀 재밌게 나왔습니다. 예. 이낙연 46.8, 황교안 25.6. 그래서 21.2%포인트로 이낙연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상당히 커졌습니다. 지난 5월 달에는 16.8% 차이였는데요. 이게 한 5%포인트 정도가 더 벌어진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셨으니까 개요를 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코리아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면접원에 의한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률 8.9%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최대 허용 표집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아까 5월 조사도 말씀하셨나요? 5월 조사는 아까 읽었기 때문에 아니, 5월 조사는 MBC 5월 예, 조사를 예.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아, 그렇네. 5월 여론조사는 지난 5월 5일부터 6일 이틀 동안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1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이거 안 읽으면은 네. PD님이 방심이 갑니까? 이거 징겨 먹어요. 징겨 먹습니다. 얼마나 그렇군요. 저기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만들려고 그래요. 노래 다 같이 부르면서 합창하면서 또 이렇게 또 여론조사 계열을 노래로. 예, 그렇죠. 이거 좀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저희가 의리인데요. 자, 그래요. 여론의 눈동자 오늘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예. 자,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고객센터 인바운드 상담하고 있어요. 전화 넘어서 배려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그런 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좀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런 것도 있는데 복돋아주는 말씀들 하실 때 그럴 때 되게 고마워요. 어느 날은 좀 제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아저씨였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해줘가지고 갑자기 되게 그랬었어요. 주저 말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전화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오늘이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까지는 서쪽 지역 위주로 폭염주의보가 남아 있어서 좀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도 33도로 예보가 돼 있는데요. 모레는 31도, 수요일은 전국에 비가 오면서 기온이 1도에서 3도가량은 낮아지겠습니다. 수요일 이후로는 그래도 동쪽만큼 서쪽 지역의 기온도 조금 떨어지겠고